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가 소득은 많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밀려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구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에서 밀려났던 분들이 어떤 기준에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변호사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고소득자를 위한 제도가 생겼다는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최저생계비만 공제받고 나머지 돈은 대부분 다 변제금으로 투여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생하는 채무자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셋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개인회생을 한다, 그리고 월 소득이 9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대출 이자 내셔야 되고 차량 유지비 들어갈 거고 통신비하고 보험료까지 들어가실 건데 이거 다 포함하면 생활비가 거의 한 500에서 600 이상 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회생 들어갔을 때 최저생계비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걸로 봤을 때 전세대출 이자가 있을 건데요. 전세대출 이자는 추가생계비로 잘 인정을 안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 중에서는 유류비만 인정해 줍니다. 통신비는 인정을 해줄 건데 통신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과소비로 일단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가 있는데 보험료 기준은 좀 까다로워요. 보험료가 소득액 대비 너무 많다 그러면 오히려 변제율을 올리라 하는 그런 보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추가생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사건 진행하면서 추가생계비를 최대로 인정받았던 게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생계비 제도로는 고소득자 분들의 회생이 좀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그리고 추가생계비가 공제가 됐잖아요. 2025년부터 공제되는 생계비 항목에서 기타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넣을 수 있다. 거기에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닐까요? 결론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생계비의 항목을 정해놨어요. 항목은 세 가지인데 주거비, 의료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비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추가생계비를 인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주거비하고 의료비 정도만 의미 있는 항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후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그리고 기타 생계비를 다 빼도 중위소득의 100%까지만 인정이 되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중위소득은 매년 발표가 되고 이 최저생계비라는 거는 중위소득의 60% 상당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최저생계비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올라가요. 근데 2025년부터 2026년은 유의미할 정도로 많이 올라갑니다. 2025년하고 2026년의 기준 중위소득하고 최저생계비는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는 정해져 있어요. 각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공제되는 총액이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생계비 어떤 지출이 들어가는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자녀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거, 양육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추가생계비보다도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인정될 수 있고요. 다만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과소비나 사치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뭐 여행이라든지 골프 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그게 사실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던 소비고 계속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발생되는 소비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지만 영업직이셨다 그러면은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저희 의뢰인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가지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저희만의 이제 의견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변제금이 결정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가 재산, 두 번째가 소득, 그리고 세 번째가 생계비입니다. 근데 소득하고 재산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회생을 목적으로 내 소득을 줄인다? 그러면 법원이 그거 다 봅니다. 작년에 얼마 버셨어요? 재작년에 얼마 버셨어요? 물어보고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많이 버셨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는 소득이 줄어들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생계비거든요. 특히 생계비 중에서도 추가 생계비를 가지고 최대한 법원에 읍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추가 생계비라는 부분이 되게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어가지고
비슷한 사건에서도 어떤 분은 추가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고 어떤 분은 조금 인정받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기준이 담당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법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채무자 또는 저희 의뢰인들한테 복불복 이런 개념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세분화돼 가지고 어디까지는 재량이고 어디까지는 법대로 해 이렇게 정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회생도 있고 워크아웃도 있고 그런 채무 조정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해당이 되는 건지. 요거는 회생 제도에서는 해당되는 거고 워크아웃 제도나 뭐 다른 채무 조정 제도에서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고소득자분들 회생을 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은 최저 생계비에서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때 추가 생계비를 좀 많이 신청했어요. 변제율 고려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인정해달라라는 형식으로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 생계비를 누구는 신청하고 누구는 신청 안 하고 다르잖아요. 기준이 좀 불명확하고 법원의 재판부마다도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주냐 마냐 이 실무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획일적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딱 떼가지고 기준을 세워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회생법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채무자의 편에서 이 제도를 확립해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산 제도를 이끌고 나가고 있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거는 서울회생법원이다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이 먼저 나서가지고 제도를 개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 제도가 충분히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다른 법원도 이제 채택하기 시작하겠죠. 기준 탈락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죠. 저희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부양가족을 넣어서 최저생계비 공제를 받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실제 부양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비용을 추가 생계비로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기타 생계비를 신청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고소득자 회생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상을 소득으로 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제한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변제율이 40% 미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 이상 돼야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최근 6개월 내에 생긴 채무가 총 채무의 50%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요, 평균적인 변제율, 탕감률이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40% 내외로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채택한 것 같고, 만약에 고소득자신데 채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변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고소득자인데 채무가 적어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변제율이 높아지는 불이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소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이거는 좀 전형적인 보정인데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거든요.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그 대출금 어디에 사용했는지 다 소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청산가치로 잡아가지고 변제금을 올리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생이라는 거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내가 회생을 목적으로 하고 돈을 막 대출 받아가지고 함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채무자 마음속에 있는 의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일률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고소득 저신용자가 있고 저소득 고신용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의 회생의 전략이 달라질까요? 제 생각에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고소득 저신용자 또는 고소득 고신용자 두 분 다 회생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고소득 저신용자 분들 같은 경우는 고소득이지만 채무가 많다거나 아니면 연체가 오래된다거나 현금 흐름이 안 좋으신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채무 조정 제도를 고려하셔야 될 건데, 개인 회생과 워크아웃 같은 그런 채무 조정 제도를 고려하셔가지고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연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연체가 3개월 정도 지나면 계좌가 다 압류되거든요. 급여 계좌까지 다 압류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고소득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회생을 거쳤다가 워크아웃 하시던지 어떤 방법으로는 회생을 한번 거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소득 고신용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연체도 없을 거고 당장 이자 내는 것도 괜찮으실 건데, 이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원인 중에 하나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그래요. 환경 요인. 사업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그 투자 실패했다거나 그런 외부 요인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워크아웃보다는 회생을 한번 거쳤다가 다른 채무조정제도 가시던지 아니면 회생 절차에서 말씀드린 기타 생계비 등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던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한번 저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변호사의 재량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변호사의 재량,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판단해야겠죠. 사실은 일정 부분 있긴 있습니다. 그 있다는 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걸 확실하게 만드는 거. 그것만으로 사실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싸워주고 조금 더 신경 써주면은 할 수 있는 것들. 의뢰인의 돈 10만 원도 내 돈이다 생각하면서 아껴주는 거. 이런 마음으로 집요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마 능력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제율이 많이 전국적으로 내려갈까요? 이거 가지고 변제율이 뭐 유의미하게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단지 제 생각에는 기존의 추가 생계비로 인해서 추가 생계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라는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기준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부분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이게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전 어찌됐든 우리가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변제금을 깎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라는 점에서 좀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 그리고 지방법원 파산부까지 확대돼가지고 저희 채무자분들 그리고 의뢰인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누구나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빚을 떠안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개인회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소득이 많아서 회생은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기보다는 이젠 스탠다드와 함께 새 출발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